네, 저를 오늘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김복동의 동지. 그리고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장례위원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의 또 상주였고, 오늘은 김복동의 희망의 공동대표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와 함께 거의 28년을 함께 해왔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서 사실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할머니 지금 먼저 기분이 영상으로 어떠시냐고. 시작을 할게요. 기분 만점이지. 기분 만점이에요? 어떻게 만점일까? 이렇게 다 모여갖고 여기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모여갖고 시작 끝없는 저를 받들어서 이래 해주니까 고맙고 너무나 안쓰럽고 또 뭐라고 말할까 이런 희망이 여기도 또 다시 돌아올 건가 희망을 잡고 살자.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내 뒤를 따라. 네, 할머니 다 떠나시기 전 2달 전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희망을 잡고 삽시다 하는 이 인사로 김복동 할머니 인사말이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머니의 인사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여기에도 희망이 또 찾아올 건가? 우리는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곧 할머니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하는 이 이야기.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잡았던 것은,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예. 지금 네. 그렇게 하면 잘 들리는데. 네. 오늘 그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겠지. 이건 바로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이에요. 당신이 직접 붙인 제목입니다. 어쩌면 할머니가 평생 동안 기다렸던 것이 진정한 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도 사실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식구들은 할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포 왔나, 할머니가 표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대포 하시다가 왕대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식구들 어디 있나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동지라고 또 이해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그렇게 식구처럼 늘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할머니들 만났을 때 서로 불신하고, 저 친구들은 또 우리한테 뭘 등쳐먹을 게 있어서 우리 일을 한다고 저러지? 이런 눈초리들, 그것을 가장 가깝게 다가왔던 활동가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대인 기피증이라는 거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찾아가도 만나주려 하지 않고 하는 이런 관계가 계속이 됐어요. 김복동 할머니도 문을 열어주긴 하셨지만 사실은 90년대 계속 그런 관계가 반복이 되어 왔어요. 2000년도만 해도 여전히 할머니는 쟤들은 믿어도 될까? 쟤들은 또 언제 떠나겠지? 이런 불신의 시선으로 저희들을 봤고, 그런데 가실 때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그거는 우리들에게 참 큰 위로였어요. 아, 이제 할머니가 완전히 우리를 전폭적으로 믿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할머니의 희망, 그 희망을 아직도 사실은 잘 실감이 나지가 않고, 여전히 평화로에 가면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일본 대사관 들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늘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기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소리를 치는 할머니,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서 늘 호되게 혼을 냈어요. 맨날 이렇게 취재해서 요만큼 쓰면서 뭘 1시간 2시간 나한테 질문을 해, 이렇게. 그래서 아마 한국의 수많은 기자들 중에 할머니에게 할머니를 한 번이라도 찾아왔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종로경찰서를 출입했거나 마포경찰서를 출입했던 기자들 중에 김복동 할머니에게 혼이 안 난 분들이 있었을까? 이 사진은 굉장히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우리 방구쟁이 기로녹 할머니, 방구를 뿡뿡 끼고 걸어가면 뒤에서 우리 김복동 할머니 한마디 길게 하십니다. 그럼 저렇게 걸으시다가 까르르 웃으시기도 하고, 또 기로녹 할머니가 웃을 때는 김복동 할머니가 이렇게 약간 재미나게 욕을 하세요. 그럼 뭔 욕을 하시면 거기에 그 말은 왜 들어가노? 라고 해놓고 또 깔깔 웃으시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할머니들에게 찾아드려야 될 일상은 저런 미소였는데, 우리와 함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웃음이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해서 할머니에게 늘 분노하게 했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게 돼요. 김복동 할머니를 어떻게 김복동 할머니의 이 머리와 몸, 가슴, 그리고 삶 속에 어떤 사람들이 녹여져 있었을까? 그것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김복동 할머니는 무엇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그리고 활동가로 사셨습니다. 그 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활동가로, 또 그들의 생존자들의 지원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 속에서 할머니는 여성인권이라는 여성인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분이시기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평화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본인의 메시지로 또 본인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이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이라는 것 때문에 할머니가 전폭적으로 본인의 가슴은 여전히 뜨거운 부분이 있었어요. 본인의 가슴은 여전히 절절한 부분이, 저희들과 사적인 만남에서 만나면 늘 대내이셨던, 그리고 저희들과 모든 것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뭐랄까요, 그 북과 남의 그 대치 상황, 그 속에서 민간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등등 이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저희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운동가요도 아니고 대중가요도 아닌 혁명가라는 그런 노래들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했던 그런 삶을 보면 할머니는 확실하게 통일운동가였다. 한반도 평화를 시연해가고자 하는 염원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갖고 계신 분이었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맥락 속에 제1조선학교를 지원하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하는 할머니의 절절한 뜻이 있었어요. 늘 그 아이들은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까? 할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고국이라는 것이 땅덩어리가 아니라, 북쪽 땅이나 남쪽 땅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너희들의 고국이다. 그러니까 이 할미도 너희들의 고국이야. 고국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마. 그러니까 힘내라. 굳세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복동이라는 한 여성은, 한 인간은, 한 사람은 한반도가 둘러싸고 살아왔던 수많은 역사를 온몸에 안고 사셨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회피하지 않으셨고 그 한 문제에도 눈 감지 않으셨고 사셨던 분이다.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사셨던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정대업과 인연을 갖게 된 것은 1992년이었어요. 이게 저희가 피해자들의 신고 전화 받는 양식입니다. 할머니들이 신고 전화에 전화를 하면 말씀하신 걸 푹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쓰기도 하고 할머니가 직접 사무실을 와서 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할머니에게 진술을 받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정신대 연구소가 있어요. 정신대 연구소에 드리면 할머니에게 묻죠. 할머니 이것을 연구소에 드려서 할머니가 인터뷰를 조금 더 깊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드디어는 이걸 증언집으로 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겪은 것을 알리고 싶은데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허락하면 이 서류 자체를 정신대 연구소에 넘겨요. 그러면 연구원들이 팀을 짜서 그때까지 신고하신 할머니들에게 두 사람씩 팀을 짜서 할머니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증언집에 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태로 해요. 그때 이제 제 역할이 이거였어요. 92년도에 제가 간사를 일하면서 신고를 하면 첫 번째 신고 누가 할머니 쭉 쓰고 할머니의 기본 어떤 연락처라든가 등등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김복동 할머니도 그렇게 해서 92년도에 만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막 경상도 억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상도 억양은 사실은 굉장히 숨기고 싶었던 억양인데 할머니들을 만나고 나서 그냥 다시 다 뽀롱이 나버렸어요. 사투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투리를 하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하면서도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또박또박 하는 게 있죠. 그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한테 생겼던 거예요. 경상도 억양 중에 특히 어와 어를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손영미 소장님 아직도 쌀 못해요. 쉼터에 살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알겠어요? 쉼터에 살이 떨어졌어요. 뭐요? 살이 떨어져요? 살이 떨어졌다고요? 살이 뭐예요? 쌀이요. 쌀이 그때까지도 쌀이라는 발음이 나오지 않아서 아 쌀이 떨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경상도가 약간 못 쓰는 아주 못 쓸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어가 안 되는 바람에 증언 할머니들의 증언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정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발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투리 때문에 굉장히 제가 중3 때부터 그걸 하지 않으려고 또박또박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들을 만나서 나도 할머니 경상도예요. 왜냐면 피해자들이 경상도가 많으니까. 나도 할머니 경상도예요. 김복동 할머니 경우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저는 고향이 남해예요. 갑자기 어디 숨어있던 남의 억양과 사투리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에게 친밀감을 우선 표현을 하고 나는 할머니가 그동안 살았을 때 위안부 피해자로 손가락질했던 사람과 좀 달라요 라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할머니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자 오히려 할머니가 저한테 물었어요. 너 나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 어? 그래 너희들 그 신고했던 할머니들은 주로 어디에 사냐? 경상도가 많아요. 그래 그때 경상도가 많이 끌려갔다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녹음을 해주는 것도 허락을 하셨고 신고서에 해서 신고자 숫자에 자기를 넣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 우리 식구들은 이거 하는 걸 반대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엄마와 큰언니였는데 큰언니는 이것을 반대해서 할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절교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할머니의 담배는 기가 막히게 맛있게 피시거든요. 한번 빨면 쭉 저기 천장 끝까지 빨아들였다가 내뱉는 듯한 그 담배를 좀 피워보신 분들께 뭔지 알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피셔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어디 캠페인을 가서 증언을 하면 참았다가 3대 4대의 담배를 우리 어디 갔냐 우리 안선미 담배를 정말로 막 몸 끝까지 빨아들이셔서 한꺼번에 3대 4를 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겹게 할머니가 언니의 이야기를 꺼내고 식구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이제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할머니의 증조부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조선 말기에 정승을 지낸 집안이래요. 김씨. 그런데 그 증조부가 2 아들을 낳아요. 근데 당권 싸움에 휘말려서 이렇게 피신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2 아들이 2이었는데 2 아들을 어떻게 피신을 시켰냐면 한 아들은 양산으로 한 아들은 밀양으로 보내요. 근데 이제 밀양 아들은 할머니의 계보와는 조금 달라지죠. 할머니와 연관이 있는 아들은 바로 이 양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산 아들이 김복동 할머니 엄마와 결혼을 하고 이 역시 양산 아들도 아들을 2를 낳아요. 2를 낳아서 김복동 아버지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나중에 홍역이 감염이 되어서 돌아가셔요. 결국은 여성들만 딸들만 쭈르륵 낳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김복동 할머니가 약 9살 때쯤 되었을 때 사망을 하셔요. 그래서 할머니는 4학년까지 다녔지만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를 돕고 집안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할머니의 증언 속에서 할머니의 피해 과정을 보면 연행 과정을 보면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에서 태어났어. 범띠 병인생 1926년 음력 3월 13일생이라 8살 먹어서 소학교를 들어가가지고 4학년까지 다녔는데 만으로 14살 때 계급 없는 군복 입는 남자 2, 일본 경찰관 하나, 동네 반장이 집으로 와서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가야 한다는 기라. 거역할 경우 일본을 반대한다. 반역자다 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을 외국으로 추방한다는 기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설사 공장이라는데 내가 간다 그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뭔가 공권력이 개입한 그런 강제성이 좀 보이죠. 물론 이 일본군 위안부 자체가 전체가 제도로 정책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강제냐 저게 강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연행 과정은 이와 같이 됐어요. 근데 할머니가 양산에서 가기로 한 날 양산에서 부산으로 갑니다. 무슨 부둣가로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옛날에 연락선이 다니는 데가 있었대요. 그 부둣가에. 그곳에서 밤에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케에 갑니다. 그러니까 첫 할머니 이동은 양산에서 부산 제1부두에서 시모노세케로 가요. 시모노세케에서 약 일주일 정도 배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최근의 지도여서 옛날 그 부두의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약간 바닷가와 어떻게 되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지형은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제1부두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시모노세케로 갑니다. 근데 시모노세케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지도를 왜 했냐면은 할머니가 누군가가 구조하지 않았더라면 할머니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예요. 할머니가 시모노세케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대만으로 가요. 근데 대만으로 갈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만에서 다시 기다려요. 한 달간 기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약간 높은 원두막 같은 데인데 굉장히 큰 집에 다다미 같은 곳에 다 여자들을 들어가게 했대요. 대만에서 한 달간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어디로 가느냐? 광동으로 가는데 광동으로 갈 때 이제 30명이 같이 이렇게 쭉쭉 가요. 근데 이미 우리를 알고 있었는지 다 몸 검사를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우리가 기거할 방을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 홍콩으로.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만에서 중국 광동으로, 중국 광동에서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으로, 자바 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싱가포르로 가서 싱가포르에서 전쟁이 끝났고 그곳에서 어디로 가느냐? 제16군병원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제16군병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실은 조금 헷갈렸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일본의 희망시약 기금 발표 때문에 찾다가 할머니의 옛날 그 기록들을 제가 쭉 찾다가 고도라지아 야전병원에서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도라지아 야전병원이 어디 있었느냐?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그 스마트라섬 북부에 있었다라고 그날 강연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줘서 할머니의 이 기억이라는 것 정말 무섭구나.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제16군병원에 있다가 나중에 미군 포로 수용소에 갔다가 기국선을 타고 서울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 누가 나타나느냐? 할머니의 이종 사촌 형부가 나타납니다. 엄마가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간다 그랬는데 당시에 큰언니가 시집을 가서 일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복동이가 집으로 안 오니까 그 큰언니 식구들 보고 군복 만드는 공장에 좀 가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안 왔대. 근데 그런 여자들이 저쪽 태평양 쪽, 남양 쪽으로 많이 끌려갔다 하더라 라고 하니까 이종 사촌 형부에게 이제 엄마가 돈을 줘서 그리고 대만에 갔을 때 다 여자들 사진을 찍게 만들었대요. 그 사진을 찍어서 엄마 나는 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편지를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일본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이 이종 사촌 형부에게 들려서 보냅니다. 근데 할머니에게 누군가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나를 어디로 끌고 갈 사람인가 의심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이거 엄마가 보낸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손을 딱 타고 바로 부산으로 다시 귀향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귀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영원히 김복동과 같은 그런 멋진 여성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생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김복동 할머니 다시 가장이 돼요. 아버지도 없었고 언니들이 시집가고 동생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창고에 나락이 쌓여 있을 수가 없었대요. 다 공출해갖고 남는 거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갔더니 쌀이 창고에 쌓여 있더래요. 그거를 소달구지에 싣고 이제 양산에서 부산까지 터덕터덕 끌고 팔러 갑니다. 장사를 하러 이제 갔다가 할머니가 그때부터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 가서 이제 쌀을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다시 물건을 떼와요. 그리고 양산으로 옵니다. 그 양산에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만들면 또 가서 팔고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때 해방 이후에도 이렇게 앳된 모습이었어요. 근데 계속 결혼을 하라고 성화를 엄마가 계속 결혼을 너 왜 결혼을 안 하냐?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 안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사실은
그런데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너 거짓말하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뭐 어떤 엄마가 안 그러겠어요. 합병이 생기고 계속 심장병을 안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엄마가 그래도 네가 결혼을 하는 걸 봐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진은 결혼 그 남자에게 보낼 사진용으로 찍었던 사진이래요. 근데 결국은 결혼식까지는 아니고 어떻든 이런 사진을 할머니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뭐 할머니의 증언에 보면 결혼을 해서 그 할아버지가 거의 61살까지 살았던가요? 그렇게 함께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병이 들어서 암이 들어서 평생 할머니가 그 병수발을 하는, 돈 벌어서 병수발을 하는 그런 또 고생을 겪게 되죠. 이 사진은 왜 냈냐면은 이게 단기 4290년 정월 6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1957년 1월 6일이죠. 아마 설날 지나고 전체 집안의 여자들이 다 사진 찍은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할머니 얼굴을 보면 이렇게 앳됩니다. 정말로 앳돼요. 야, 저런 청춘을 우리는 67살에 만났구나. 저런 청춘의 삶을 우리는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았다가 어느 날 그 여성이 딱 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67살에 만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냅니다. 그렇게 이제 할머니의 삶을 알게 됐고요. 할머니는 첫 공개 증언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1992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정대협이 첫 번째 아시아 연대 회의를 개최해요. 근데 그때 제가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이미 아시아 연대 회의가 결정되어 있어서 할머니에게 여쭙니다. 할머니 아시아 연대 회의를 하는데 할머니의 기억 너무 정확하고 좋아서 할머니가 증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한 분 노청자 할머니라고 당시 대천에 충남 대천에 살고 계셨던 분인데 노청자 할머니께도 증언을 요청해서 할머니도 오케이 해서 이 두 분이 노청자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가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증언을 해요. 근데 이때도 가명을 씁니다. 김복자라는 이름으로 가명을 쓰고 증언을 해요. 근데 정말로 아시아 연대 회의장에서 할머니의 증언은 가슴을 울리고도 남았고요. 저는 할머니가 그때 그 우는 모습이 아직도 사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목소리도 강하고 경상도 특유의 억양이 굉장히 강인하게 느껴졌는데 결국은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고 이런 몸으로 누구한테 시집갑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울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해요. 그때 약 60여 명의 해외에서 홍콩과 태국 등등 일본을 포함해서 대만에서도 오고요. 아시아 여성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때 신고를 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그때 이렇게 젊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당당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할머니들 한국 사회가 이 여성들을 부끄러운 여자들이다 수치스러운 여자다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할머니들은 어디에 가도 굉장히 당당했어요. 우리 김학순 할머니 가끔 영상 보면 놀래잖아요. 야, 저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 김순덕 할머니 낮은 목소리 영상 보면 어느 누구도 뭐 법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분들이 무슨 철학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 그렇게 명확하게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92년도 이렇게 이미 어떤 국제인권 기준을 선도해 나갔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명확한 목소리가 있었고 명확한 요구가 있었고 가해자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할머니들 이때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이전에 저희가 신고를 1991년부터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할머니들은 먼저 만나서 알고 계셨어요. 근데 김복동 할머니만 이때가 첫 모임이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게 1992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그 당시까지 정대협이 신고를 받았던 할머니들 약 52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 한남동 쪽에 있는 감리교 여성교회관에서 할머니들 위로 잔치를 위로 행사를 열었어요. 근데 그때 김복동 할머니는 나는 그냥 안 간다 그래서 안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이때부터 이미 할머니들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 데모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실 수가 없어요. 몸빼 바지 꼬시는 분들 경찰들 우리는 가끔 무서워서 정경들이 방패하고 있으면 이거 뜯어내고 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냥 앞에서 그냥 이렇게 형질 밀고 이러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은 막 그거 뜯어내시기도 하시고 경찰이 이렇게 모두 다 우리를 버스에 태워서 윤미향은 용산역에 우리 할머니들은 서울역에 어떤 할머니 영등포역에 이렇게 내려도 할머니들 하나도 주눅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런 거리에서 만난 한국 상황은 어떤 지역에서 당신의 동네에서 이렇게 주눅 들어있던 삶을 이렇게 뭐랄까 해소해내는 풀어내는 그런 마당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쭉 돌이켜서 할머니들이 그런 활동을 보면
그렇게 씩씩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마치 100년 묵은 한을 끌어내듯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을까? 경찰들에서 사실 좀 많이 맞았어요. 할미들에게. 하면 안 되고 막 때리기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셨어요. 근데 김복동 할머니는 이때 못 나오셨는데 8월에 아시아연대회의에 누가 오셨냐면은 이 할머니 여긴 저예요. 92년도 저입니다. 이 할머니가 경상남도 합천에 계셨던 거창의 그 산 꼭대기에 개 한 마리하고 사셨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아시아연대회에 참석해서 뒤늦게 근데 이제 할머니들 오면 늘 저희가 큰 방을 만들어서 할머니들 함께 기거하게 하는데 김복동 할머니가 이 할머니를 먼저 봤어요. 잠깐만 우리 낯이 있는데 당신 너 그 고도라지아 야전병원에 있었던 아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할머니도 맞다. 두 분 다 경상도. 맞다. 고도라지아 병원에서 만났던 맞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위안소에서는 다 틀리게 있었어요. 근데 고도라지아 병원에서 만났고 미군 포로 수용소에 같이 잠깐 있었는데 김복동 할머니는 그 사촌언니의 형부, 그러니까 형부 사촌 이종 사촌 형부가 와서 먼저 왔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돌아왔는지 살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반세기 만에 야 너 살아 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사실은 좀 진작에 좀 있었더라면 우리의 운동이 좀 빨랐더라면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할머니들의 기억을 이렇게 대치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날도 할머니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 당시의 데모 모습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험악했는지. 일본 대사관을 둘러선 전투경찰. 지금처럼 그런 이렇게 막 노랑 초록 경찰들이 아니었어요. 온 몸을 무장한 여름에도 겨울에도 온 몸을 무장한 경찰들이 이렇게 서서 데모를 했고요. 그러면 막 여기 와서 이 경찰 정경들을 이 방패를 뺏어서 방패를 우리가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할머니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굉장히 주체적인 그런 활동가들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다음에 할머니의 활동의 무대는 어디였냐면은 일본이었어요. 1991년에 도쿄에서부터 어떤 활동이 시작됐냐면은 일본 여성 남북이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세 번째는 평양에 가서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은 아마 기억할 텐데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여성들이 김일성 추석궁으로 초청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추석궁에서 다 함께 사진을 찍어요. 남북일 여성들 대표단들이. 그 사진 보면 감회가 굉장히 새롭죠.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지금 현상. 그런 날 좀 빨리 와야 되겠죠. 근데 제4차 아시아의 평화 여성의 역할이 어디에서 열렸냐면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됐어요. 그때 북에서 정문복 할머니가 참석을 하세요. 남쪽에서는 김복동 할머니가 가고 우리 이효재 쌤 이렇게 치마적으로 입은 모습을 사실 처음 봐요. 저는 안 어울리시거든. 우리 이효재 쌤 치마적으로 참 안 어울려요. 근데 이렇게 입고 두 분이 앉아서 사진을 이때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쿄에서 개최됐지만 오사카를 가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오사카의 피스 오사카라고 오사카의 그 평화박물관인데 오사카에 굉장히 우리가 늘 자주 갔던 박물관이 인권박물관, 불악해방운동 하신 분들 그 불악민들의 역사를 담은 인권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 문제를 담은 피스 오사카가 있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이런 사진을 실었는데 여기에 어떤 사진이 걸려 있었냐면은 전쟁 시에 일본 여성들이 간호부로 종군 간호부로 그렇게 역할을 한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김복동 할머니 그걸 딱 봤어요. 이건 나다. 일본 여성들이 아니다. 이건 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나를 간호부로 간호부 훈련을 시켜서 일본 군인들을 간호하겠다라는 설명. 여기 이거 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진을 현장에서 우리가 즉석에서 이거 수정해 주세요. 이거 다릅니다. 틀립니다. 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그 사진 이미 철거된 뒤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진을 수소문을 하려고 우리 양노자 씨도 찾고 그 사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김복동 할머니의 어떤 그 역사적인 기록에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어떻게 할까?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인권박물관 피스 오사카에서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하는 끝에 찾았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 복동 할머니가 완전 병이 깊어지기 전에 확인까지 했어요. 여기가 김복동 할머니예요. 아까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젊었을 때 사진과 이걸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똑 닮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이 보면 이 사진이 여기 나다. 이 나무 기둥. 이 나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김복동 할머니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는 기억도 정확했지만 그 어떤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겪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역사로 당신이 뚝 기억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매일 밤 누우면 천장에다가 하나씩 다 이렇게 단을 쌓습니다. 내가 몇 살 때 끌려가서 이렇게 기억을 하나씩 수집해서 조각조각 맞추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특별한 탤런트가 할머니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가명으로 증언을 하세요. 김복희라는 이름으로, 이때는 김복희라는 이름으로 증언을 해요. 아마도 큰언니와 그 조카들을 위해서 혹시 언론에 났을 때 김복동이라고 했을 때 알아볼까봐 김복희라는 이름으로, 아시아현대 때는 김복자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제 드디어 할머니가 본인의 이름을, 본인의 얼굴로, 본인의 목소리로 증언자가 되십니다. 이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계 인권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도 역시 북에서 장수월 할머니라는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장수월 할머니가 두 분이 증언을 해요. 근데 특별히 김복동 할머니는 이게 모의 재판이라고 세계 각지에서 전쟁 중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 25명이 증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모의 법정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어요. 거기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데 이때 약 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할머니가 증언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탄성을 지르고 그리고 한숨을 쉬는, 이 할머니가 이날 이 증언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했냐면 일본은 계속해서 모든 전쟁을, 아니 현재 전쟁 계속 결의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서 여성들이 겪은 성폭력 이렇게 국한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도 모든 전쟁에서 여성들이 겪은 성폭력, 이건 인도에 반한 범죄다. 가해자들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 등의 결의를, 인권 행동을, 인권 강령을 채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계속 이건 뭐 한일 간의 정치적인 문제다 아무리 공격을 했지만 이미 세계는 이때부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 문제다, 인도에 반한 범죄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할머니가 계속 운동을 하시면서 부산에서 때로는 1박 2일 짐을 싸서 서울 오셔서 데모를 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고 또 가셨다가 또 올라오시고, 아예 식당은 닫았어요. 다대포에서 식당 하던 건 다 닫아버리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나눔의 집으로 아예 이사를 하십니다. 이사를 하셔서 그때 당시 마침 나눔의 집에 역사관이 만들어졌어요. 역사관이 만들어져서 약간 이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초기에 나눔의 집 실무자였는데 결국은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김복동 할머니가 여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미국에 가서 미국 하원 의회에서 결의를 채택하기 위한 활동들을 미국 하원 의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2007년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가 채택되죠. 그 시작은 김복동 할머니가 포문을 엽니다. 미 하원 의회 가서 기자들을 만나고 법무국 사람들을 만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이것이 왜 미국 정부에서 관심을 써야 되느냐, 나 미군 포로 수용소 있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증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할머니가 증언을 하고 기자들을 만나고 미국 정부, 이게 미국 법무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 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하는 상정을 위한 활동을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할머니 좀 지쳤어요.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신고했나 보다. 이렇게 오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내가 신고하지 말걸,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던 데가 바로 1999년 이후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세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셨고 부산 집에서 그때부터는 죽음을 계속 준비를 하십니다. 부산에 계실 때 할머니가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한 절에다가 할머니 이름으로 여기 섭등을 만들고 당신의 수의를 완전 불교 전통식으로 만들고 늘 할머니 방바닥에 있던 이 등 그려주는 이 도구, 요게 할머니 방에 있고 담배 재떨이, 그리고 온 방 안에 뭐라고 할까요? 이 담배 연기를 해서 벽이 누렇게 변해 있는 모습들,
생명의 기운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눈도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늘 가면 이제 기쁜 게 하나도 없다. 나한테 기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동생들 조카들을 다 지원을 해서 키웠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고 결국 나 혼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해결이 오래도록 안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신고를 안 했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때 사실은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정대협 사무실을 떠나요. 굉장히 뭐 힘든 일들이 있어서 떠나는데 그때 김복동 할머니가 서울을 떠났을 때 제가 마침 또 서울에 없었어요. 다시 2002년에 제가 왔을 2001년 말에 제가 어떤 제의를 받냐면 정대협부터 2001년 이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을 개최해요. 그래서 히로히토 유죄 판결을 이뤄냅니다. 그럼 대단히 그건 혁명이에요. 일본 사회에서는 천황이 유죄라고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일본 우익들의 역사 왜곡 공격이 굉장히 심해지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덴노를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그런 공격이 있었지만 정대협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제 우리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정대협을 해산하자. 왜냐하면 정대협은 임시협의체입니다. 태스크포스 같은 거예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그 과제를 달성하면 정대협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의 여성의 전화, 여성민우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다 각자의 고유 활동이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해산해서 각자의 단체의 활동으로 업무를 복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임시협의체예요. 정대협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계속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저한테 어떤 제의가 왔냐면은 이제 정대협 해산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을 건립하고 그 일을 누가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역시 윤미향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정대협 실행위원회에서 했다. 와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저는 한국여성재단이라는 곳에서 사무처장을 하면서 막 신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제의를 받고 정대협을 해산하는 거 그러면 내가 할머니들한테 했던 약속을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 과정에서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머니들 때문에 떠났지만 결국은 할머니들 때문에 다시 2002년 정대협을 오기로 결정을 해서 사표도 수리 안 된 상태에서 정대협을 와요. 딱 왔는데 어머나 무슨 해산이에요. 해산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서 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공은 누가 갖고 가고 나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네라고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는 실행위원들부터 또 할머니들은 2000년 법정까지는 뭐냐? 결국 우리 이용당한 거니? 라는 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 우리 김복동 할머니 그때 다 떠나대. 우리를 향해서. 다 떠나대. 너희들도 결국 다 떠날 거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결국은 쟤들은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떠날 사람들이라는 그런 피해의식들이 딱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산은커녕 다시 남북연대를 활성화하고 아시아연대회의를 다시 소집하고 그리고 박물관 건립 또 뿐만 아니라 평화비를 건립하는 운동들 수요시를 색깔로 보라와 노랑으로 만들고 나비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나비 기금을 만들어내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운동을 할머니들의 그런 할머니들이 약간 희망의식, 긍정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확대할 수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피해자들의 1대1 살해에 따른 지원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머니 한 명과 우리 짝꿍들을 연결을 시켜서 짝꿍들이 직접 할머니를 방문하고 등등 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김복동 할머니는 다른 사람을 짝꿍을 주지 않고 그냥 부산에 시민 모임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 상대를 했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하는 거를. 그때 할머니가 할머니를 봤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도 너의 행체가 희뭇그레하게 보여. 눈, 코, 입 그런 게 자세히 보이지가 않아. 이게 지금 할머니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 눈은 완전히 그 하얀 뭐라고 석가래처럼 백내장 수술 이후에 잘못돼서 아예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한쪽 눈은 황반면성으로 사람의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할머니의 삶은 그 방안, 술과 담배, 그리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주는 보리차. 소주도 대병으로 띄워놓습니다. 그 약간 작은 소주병이 아니에요. 큰 대병짜리를 떼다가 주르륵 세워놓고 사이다 잔 한 잔에 소주 한 잔, 보리차, 안주 이렇게 드시던 시대예요. 결국은 저희가 설득해서 할머니 서울로 갑시다 라고 해서 모시고 왔던 것이 언제였느냐? 2009년에 쉼터로 오십니다. 2009년에 쉼터로 오셔서 정말 활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혹시 실망이 되거나 뭔가 희망이 없을 때 NGO 운동을 하세요. 정말이에요.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집안에 그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는 생명의 기운이 잘 안 느껴졌는데 서울로 오셔서 쉼터에 오셔서 우리 소장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또 수요시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을 만나고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물관에 기부를 딱 오시자마자 1,000만 원을 해요.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이런 건 나라가 해야겠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하노? 그래서 본인이 1,000만 원을 내면 기업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1,000만 원을 내요. 근데 그게 별로 호응이 안 됐어요. 1,000만 원을 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박물관 모금을 9년이나 걸쳐서 하게 됐죠. 그래서 박물관, 이게 지금 성미산 그 지금 현재 있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앞에 우리끼리 할머니들과 함께 리모델링 건축 공사 시작할 때 돼지머리 놓고 앞에 할머니가 불교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진행을 했어요. 그대로 또 돼지 입에다 지금 돈 넣는 거예요. 그렇게 착공식을 시작합니다. 이런 할머니의 활동이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2011년 12월 31일에 투표를 했어요. 타종에 참가할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그 김복동 할머니가 뽑혔어요. 국민의 대표로. 그래서 타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윌지라는 아주 대표적인 보수 잡지입니다. 보수 잡지에서 뭐라고 그 표지 화면에 제목을 내냐면은 매춘부를 국민의 대표로 세우는 한국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게 있죠. 일본 사회 내에서 성매매 피해자들,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국민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인식이 하나 드러나고요. 동시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성매매 여성들처럼 매춘부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런 경멸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향해서도 그런 매춘부, 이 억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환양년, 양색시, 양공주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김복동 할머니가 겪었던 지난 세월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할머니 부산의 상상이 되세요? 부산에서 그 담배와 술과 그 보리차 속에서 살던 할머니 국회를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서명도 합니다. 우리 길어놓 할머니랑 아주 단짝이에요. 어마어마한 동지신데 두 분이 국회 이 김선동 대표적인 그 자한당 자기가 국제법을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국제법을 공부했다고 굉장히 의시됐던 게 생각이 나는데 할머니 앞에서는 꼼짝없이 서명을 해줬어요. 그때 아마 이게 한나라당이었을 때일 거예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는 서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는 늘 거리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할머니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도, 전시성폭력도, 미군 기지점도, 성소수자도, 할머니의 마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싶은 것. 근데 수요시에는 수만 가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장애인도 왔고, 정말로 성소수자도 왔고, 노동자들 중에서도 해고된 노동자들, 그리고 이주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옵니다. 그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늘 그 사람들 보면 약간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근데 이 겨울도 사실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 초기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쫓겨나서 거리에 서기 전에는 그렇게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고독할 줄 몰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거리에 쫓겨나고 보니 할머니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동안 그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가 회사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 할머니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에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정말로 복직될 때까지 수요일마다 수요시를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사실 우리 김복동 할머니 만난 분들은 알아요. 약간 웃깃도 스미기 조금 어려운 분, 무서운, 그죠? 할머니 이렇게 껴안아서 할머니 옷에다가 손 만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표정을 확 보여요. 요럽니다. 당신 옷을 보시면 늘 여름에도 보면 모시옷을 빳빳하게 달아서 입고 오시거든요. 그게 당신이 한국 사회가 당신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당신의 방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할머니의 그 외향은. 그런데 누가 와서 할머니 껴안으면서 손을 이렇게 만지면 내 옷에 뭐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게 일본 대사관 앞에 많이 보이면 제가 옆에서 할머니는 외교관이에요. 외교 좀 하세요. 표정 뭐 이러면 뭐 깔깔대고 웃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날 시위가 다 끝났어요. 그 노동자들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근데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주르륵 앞으로 나가시더니 내가 한마디 하겠어. 그 한마디는 일본 정부를 향한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을 향한 한마디였어요. 노동자들 힘내세요.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그 할머니가 가끔 부르는 노래 있어요. 손을 탁 대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수요시장에서요. 우리 모두 까르르 웃고 맙니다. 그 카리스마 짱짱한 김복동 할머니가 그 앞에서 대중가요를 쨍하고 해뜰 날. 그래서 노동자들도 웃고, 그날 노동자들이
우리가 할머니들에게 힘을 드리려고 왔는데 거꾸로 우리가 힘을 받고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월호 아픔이 생겼어요. 세월호 희생이 생겼고 부모들이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민이 아빠는 당식 농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수요시를 오는 중에 김복동 할머니가 봉투도 마련하고 유민 아빠 천막을 찾아갑니다. 유민 아빠, 유민이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우리 아빠가 그렇게 굶어가면서 싸움을 하는데 나도 밥맛이 없지만 싸우려고 밥을 먹고 오요.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유민 아빠도 단식하지 말고 밥 먹고 싸워서 이거 오래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싸움 짧게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이 유민 아빠도 굉장히 감동을 해서 책에도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요. 세월호 가족 합창단은 수요시에 와서 세월호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희망을 노래 불러주기도 하고 하는 특별한 연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전략가였고 또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연대를 끌어내는가를 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당신들 아픔에 내가 함께 하겠소만 한 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식 농성을 합니다. 가서 처음에는 단식 농성을 한다니 우리도 아무도 음료수를 안 사갔어요. 갔더니 손님들이 오잖아요. 음료수를 내잖아요. 또 할머니의 그 우리 옛날 분들 공짜로 뭐 가서 그냥 오는 거 굉장히 그 불편해하잖아요. 처음에 갈 땐 그냥 가서 힘내세요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문제도 열심히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오셔서 계속 신경이 쓰였던 우리 소장님 결국 음료수 사서 그 단식 농성장에 음료수를 보내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또 하나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보다 더 멋진 분이시다라는 인식을 가진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한 후 큰 지진이 3번이 납니다. 하나는 1995년에 한신 대지진. 그때도 수요시장에 나가지만 우리가 오늘은 샤우팅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동북부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다 기억하죠. 우리 송신도 할머니도 그 집이 쓰나미에 밀려서 굉장히 그렇게 고생을 하셨고 근데 이때 김복동 할머니 기록함이 가장 먼저 우리 그 지진 쓰나미 피해로 고통을 겪은 분들을 돕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식 나라와 나라 피해국가 가요를 뜬 게 다 떠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할 것인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질 것인가 라는 시각을 가지면 저는 세상 만사가 모두 다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 서서 누구의 입장에서 사회를 변화시켜 갈 것인가 가해자 입장에서 권력자 입장에서 기득권자 입장에서 혹은 내가 친하는 큰 정당의 입장에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럼 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제대로 된 문제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억압받고 고난받고 피해를 받고 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게 김복동 할머니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그렇게 선언하자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들이 감동을 합니다. 이야 저 할머니들 대단하다. 그래서 일본의 여성단체 중에 그런 지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일본의 운동단체들에게 저희가 소스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뭐 생리대와 팬티 그 속에 메시지를 넣어서 두 번째 2016년 4월 16일에 구마모토 지진 피해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한일합의가 지나고 나서 이제 5개월이 채 안 됐을 때예요. 한국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역시 김복동 할머니 가장 먼저 후원을 해요. 그리고 모금하자. 근데 그게 언론에 났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다 뒤졌는데요.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어요. 가장 심했던 저는 그 댓글이 양반 집 담벼락이 무너졌는데 그 집에 종놈이 이런 표현 종놈이 호미를 가지고 그 담벼락을 쌓는 것과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저는 근데 김복동 할머니한테 다 전했어요. 왜냐하면 단지 우리는 피해자가 어떤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면서 의논하면서 운동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김복동 할머니가 했던 말씀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멋지죠 그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 누가 뭐라든 우리가 하는 일이 부정의한 일은 아니잖아 하는 그런 인식들. 그때 할머니의 메시지 이겁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 사죄도 배상도 안 하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소리치고 싸우는 것이지 일본 국민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평화의 우리 집에 이주 후에 할머니의 수많은 활동들입니다. 정말 뭐 이미 나열할 수조차 없어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몇 년 동안 해댔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 수요시 모습이에요. 할머니는 꼭 선글라스를 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마지막 그 눈을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수요시 모습,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외교부를 직접 방문해서, 이런 것도 나중에 한일합의 끝나고 나서 외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단체로 20분 만났다. 여기 포함되는 거, 이런 거. 만나서 전달받은 이런 거. 참, 김복동 할머니 추석 때 방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방문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방문도 받아줬더니 그 숫자도 넣습니다. 할머니들 만난 숫자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 일본 정부를 향한 활동도 합니다.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일본을 전국을 방문하면서 나라, 오키나와, 오사카, 교토, 히로시마 순회 집회를 하면서 일본 시민들을 만나서 다시 힘을 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미국 캘리포니아도 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델 시장인데요. 할머니 공로상을 받으세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델 시에 최초로 해외 첫 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는데, 그때 김복동 할머니께서 직접 가셔서 와, 그때 언론 방송 집중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김복동 할머니가 그 미국의 보수적인 방송 폭스 방송, 거기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폭스 그 인터뷰한 기자가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미국에서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미국 LA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고, 이분은 필리핀 여성들이 미국에 이주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것을 지원하는 단체.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단체들이 만난 거죠. 미국 LA 홀로코스트 뮤지엄에서 생존자들과 필리핀 여성 인권운동가가 김복동과 윤미향, 이 세트가 만나서 목소리를 미국 사회를 향해서 내게 되고요. 여기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에서 미국의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이 총회를 열었어요. 그때 김복동 할머니 초청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선택한 의복이에요. 하얀 저고리와 통치마, 까만 치마. 예전에 우리 여성들 입었던, 선배들 입었던, 선조들이 입었던 그 옷을 할머니가 직접 맞춰 입고 가세요. 가는데 이때 할머니가 증언을 합니다. 당신이 피해를 입었던 거 쭉쭉.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자기가 어릴 때 성폭력 피해를 입었대요. 성폭력 피해를 입어서 사실은 자기에게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다. 오늘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시는 거를 할머니가 한번 꼭 안아줍니다. 네가 잘못 없어. 너 힘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활동 끝에 할머니가 숙소에 돌아온 모습입니다. 아, 힘겹다.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강인한 모습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온화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만, 우리와 한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그냥 식구끼리 모이면 이렇게 시체처럼 되는, 아, 힘겹다. 이런 모습을 할머니는 보입니다. 그래도 또 미국 순회에서 끝나면 다시 유럽으로 이어갑니다. 프랑스 파리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람들을 만나고, 에펠탑 그 광장 앞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 세계 각지에 전쟁을 없애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이처럼 내죠. 이때는 사실은 이미 할머니 몸에 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할머니도 몰랐고, 늘 할머니 진통제를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할머니가 가는 곳곳마다 나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수요시한다, 연대한다 그러면 시카고에서 이 여성들이 함께 수요시 연대를 하고요. 미국 워싱턴에, 그리고 LA에 이렇게 나비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합니다. 런던에도 할머니가 여기 대학교에서 할머니가 강연을 한 건데요. 런던에도 할머니가 다녀가시고 나서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공격하려고 Justice for Right Diane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 일본 몇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빈딩성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앞세워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피해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런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주말에 해외 캠페인에서 우리의 휴식의 방법이에요. 뭐 이제 지금 사진은 지금 안선미가 안선미 팀장이 찍고 있는 건데, 보자기를 갖고 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 마이코 혼다 의원이 할머니에게 선물을 뭘 줬냐, 미국 국기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미국 국기를. 까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국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히 의식이 약간 좌인 김복동 할머니에게 미국 국기가 어떤 인식일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주말에는 지냅니다. 이건 할머니가 저를 위한 배려예요. 제가 담배 연기를 너무 싫어해요. 제가 담배 연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까, 이 이제 호텔방에서 여기 베란다거든요.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놓으면서 창문을 열고 대화하는 거를 여기서 우리 안선미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건데, 우리가 늘 이 세 사람이
팀이었거든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주말에는 또 혹은 쉼의 시간에는 퍼져 있거나 이렇게 담배를 피거나 혹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놀거나 또 김복동 할머니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 바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된 인권운동가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생명운동이고 평화운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화란 뭐냐? 평화란 피해자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아픔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 그게 평화운동의 가장 모범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2년 3월 8일 나비기금을 발족하는데 사실은 동기는 일본 정부가 줍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헌재 판결이 있고 나니까 일본 정부가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계속 얘기해요. 김복동 할머니가 계속 우리는 돈이 아니다. 법적인 배상이다.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해야 그것이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인도주의적인 지원. 여러분 이 용어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우리가 콩고의 여성들에게 우리가 우간다 여성들에게 하는 그런 것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에요. 이권의 입장에서 어떤 뭐랄까 서로 돕는 것. 근데 가해자가 범죄자가 나를 성폭력한 범죄자가 아직 인정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돕는다. 위로한다. 폭력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거부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범죄자가 우리에게 위로할 수 없다. 그건 성립되지 않는다. 범죄자는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 정도다. 라는 것을 할머니들이 계속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 법적 배상이다. 돈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배상을 받으면 그 전액을 이와 같은 여성들에게 지원할 것이다. 선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효리 씨가 500만 원을 첫 번째로 기부를 하면서 할머니의 그 숭고한 뜻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것이 나비기금의 시작이었습니다. 2012년 3월 8일 그리고 그날 우리는 이미 조사를 다 해서 어떤 여성을 나비기금 첫 번째 지원자로 선정할 것인가 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첫 번째로 김복동 할머니의 삶과 닮은 마시카, 콩고의 마시카 여성을 선정을 했는데 이 여성도 역시 성폭력 피해자예요. 근데 성폭력 피해자인데 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할머니는 그 나비기금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유언공증이에요. 3월 8일 전에 쉼터에서 유언공증을 하는데 유언공증의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일본 정부에게 내가 죽기 전에 사죄 배상을 받으면 좋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사후에라도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권 그리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내 모든 전 재산을 관리할 권리 또한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에게 위임한다. 정대협과 윤미향은 똑같이 정대협도 아니고 윤미향 대표에게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이 정대협 해서는 안 되겠네. 네, 갑자기 생각이 드네. 이런 일을 할머니가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쉬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한쪽만 어떤 사람을 향한 공감력만 있으면 그리고 내 삶이 내 공감력이 그 현장에 있으면 지갑을 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던 것 우리의 폭력 우리의 가해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뭔가 사죄를 하고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사실은 그거에 대한 특별한 책임인식을 갖지 않으면 정치적인 책임인식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복동 할머니 메시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지만 아직 우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수요시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으로서 할머니의 특별한 정치적인 책임인식은 베트남에 대해서는 내가 한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피해자를 넘어서서 한국 국민으로서 베트남 여성들에게 사죄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죠. 이 땅에 그 어떤 전쟁도 없어야 됩니다. 전쟁을 없앨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베트남 여성들에게 나비를 날려보내고 있어요. 피해자들을 발굴해내고 인터뷰를 여기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인데요. 인터뷰를 하고 추모제가 되면 위령비 할머니 김복동 이름으로 기론옥 이름으로 그리고 정의연의 이름으로 추모 헌화를 하고 조화를 보내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로를 하고 그리고 매월 나비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김복동 할머니께서 그 베트남 여성들에게 사죄 메시지를 전했던 건데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각국 나라에서 전쟁이 없어야 하는데
서로가 지금 전장을 위임한 사태에 앞으로 과거에 당했던 분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우리들도 억울하게 당했지만은 우리들로 인해서 또 베트남의 여성들이 참 피해를 입었다니까 한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우리들 힘으로 남이 기금을 모아서 다음은 1년에 몇만치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고 보탬이 되도록 우리들도 열심히 나비 기금을 모아서 생활비에 보태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나비 기행을 가고 있고요. 나비 기행을 가는 지역은 주로 민간인 학살, 한국군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렀던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 지역에 그 민간인 학살의 직계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이 통학때 다 멀어요. 초등학교 있으면 통학하는 게 멀어서 엄마가 부모가 자전거를 태워준다든가 오토바이를 태워줘야 학교 오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해서 약 1년에 한 이렇게 특별 지원하는 것만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성폭력 피해 입은 여성들 31분에게 매월 50불씩 나비기금을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Justice for Right Dian 이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저희들을 약간 반체제 운동단체로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도 우리의 운동 자체를 전시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 자체를 반체제 운동으로 해서 피해자들을 지금 못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은밀하고 약간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듯이 그렇게 그 할머니들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나비기금을 계속 베트남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나비 기행은 여전히 지금 올해는 1월 달에 갔고요. 여전히 매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메시지를 담고 또 김복동 할머니는 이 팔레스타인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이 팔레스타인에서 해방운동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곳에서 성범을 당했어요. 근데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트럼프가 되고 나서 미국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아직 트럼프 때는 아니었구나.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쳐서 이 여성을 추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마침 우리가 시카고에 가서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듣서 할머니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눈이 막 이글이글 분노로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복동 옆에서 모든 어떤 고난을 승한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서 이 여성의 분노를 그대로 듣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기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전달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로 있으니까 잘 해결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트럼프를 만나서 추방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 팔레스타인 추방됐고요. 이 여성은 이라크 야지디족 여성이에요. 이라크는 그러니까 다 많은 이런 인종들인데 그 중에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여성으로 태어나서 사실은 체포되어서 납치되어서 성노예로 살다가 도망쳐 나와서 살았고 독일에서 우리 기로녹 할머니가 만납니다. 이때 했던 말 네 아픔 내 아픔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돼. 우리 아픔 대신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알리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김복동 할머니 기로녹 할머니가 만들어내는 역사고요. 2017년부터는 우간다 내전에서 반군 신의 저항군이라는 반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 입은 여성들에게 나비기금이 지원됐습니다. 지금 3개 단체 지원을 하고 있어요. 3개 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예 여성들의 자조 모임 그리고 피해자 단체 다른 하나는 아예 뭐라 할까요 공장 이렇게 그 가내공업 비슷하게 여성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가방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3개 단체에 지금 나비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지원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이 여중생들인데요. 약 중학생 200명을 보코하람이라는 반군이 중학교로 쳐들어와서 기숙사에 잠자고 있던 아이들 200명을 트럭에 태워서 납치해가요. 그리고 성노예를 팔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들을 여럿이 합니다. 집으로 아직 못 돌아온 여성들도 많고요. 돌아왔지만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여성들을 다시 올해부터
직접 찾아가서 나비기금을 지원하고 하는 운동을 김복동 할머니의 메시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특별한 영역은 베트남을 넘어서서 사실은 기지촌 여성들에게도 향해요. 굉장히 저는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는데 기런옥 할머니하고 김복동 할머니하고 가셔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세상을 산 게 아니다. 정부가 잘못했으면 정부한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라. 우리가 함께 도울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가 부끄럽다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더니 그 역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근데 오히려 목소리를 열고 여기 밖으로 나왔더니 이 정대업 여성들, 이 젊은 여성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아, 내가 부끄러운 여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선동을 해요, 거의. 근데 정말로 미군 기지촌 그 언니들이 생존자들이 수요시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들이 김복동 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용기를 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내고 있고 우리 또 뮤지컬도 하고 있고 연극도 하고 있고 드디어는 우리 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에 따라서 나도 아직 힘이 약하지만 인권운동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수요시에 와서 제가 지난번에 출장 때문에 비었던 수요시에도 미군 평택에서 언니들이 와서 그렇게 이분들이 평택 언니들이에요.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언니들을 저희가 새해 때 이렇게 초청을 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하동에 저희가 함께 할머니들하고 기지촌 언니들하고 인권 캠프를 함께 갔는데요. 참 재밌었어요. 그 안에서 뽕짝 노래를 부르고 여기는 어느 어떤 편견도 없는 자유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할머니들이 연세가 드셔버려서 그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김복동 할머니는 특별히 정의연에 기부를 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기부를 인권상금 받은 것을 기부를 했고 그 기부금으로 저희들이 김복동 평화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간다 아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단체 우간다의 아찬 실비아라는 여성을 김복동 평화상으로 수상을 했고요. 그 전에는 미군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운동하고 있는 두레방, 햇살, 세운터 이 세 단체의 나비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올해는 코소보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생존자에게 지원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에 있어서 2015 한일합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정말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까, 어떻게 이겨낼까 그게 고민이었는데 김복동 할머니가 만약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김복동 할머니의 그 목소리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냉철하고 그렇게 똑바른 인식으로 정부를 향해서도 언론을 향해서도 시민들을 향해서도 유엔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을까?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15 한일 합의 이후의 할머니의 삶인데요. 바로 저는 그래서 20 합의를 이겨냈다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이겼잖아요. 그죠? 2015 한일 합의 이겨낸 피해자의 목소리인데요. 할머니의 이런 모습들을 이건 사진으로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의기억재단이 발족할 때이고요. 그 평화로에서 대학생들이 농성을 할 때 할머니가 직접 찾아가서 김샘 대표한테 힘내라 격려하시는 거고요. 이 지금 수요시장에서 화해치유제는 결국 10억 원을 받을 때 분노의 목소리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마찬가지 여성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2015 한일합의가 얼마나 부당한지 마찬가지로 그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폭로하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겹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선도 있었어요. 두 분이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맛있는 걸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이때는 이미 몸이 암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엔을 갑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만나서 그 합의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엔에 참석한 각국 정부, 이분은 캐나다 정부 대표예요. 네덜란드 정부 대표를 만나서 그 합의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를 배제한 것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요. 유엔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관이에요.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의 의장을 맡고 있었던 한국 대표고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정말로 치열하게 했습니다. 거리에 서서 진행을 하고요. 이게 국정감사인데요. 이 지금 이상덕 국장 화해치유제랑 김태현 이사장 쭈르륵 있어요. 그 옆에 외롭게 김복동 할머니께서 앉아서 국정감사에서 그 합의가 얼마나 부당한지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답을 했고요. 역시 거리에서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싸우고 독일까지 또 건너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역시 2015 한일합의는 우리의 요구가 아니었다. 근데 해외 나가지 않을 때는
한국에 있는 대사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와 함께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해서 그 2015 한일합의는 부당한 것이었다. 우리 목소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사죄와 배상을 원한다. 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수많은 인터뷰들. 결국은 할머니들이 박근혜는 물러가라. 라는 퇴진운동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진운동에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했고요. 결국 이겼죠. 결국 이겨서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게 만들었고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만드는 일, 결국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이겨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할머니의 마지막 숙제였는데요.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에게 희망이 된 김복동. 할머니의 이 가슴속에 늘 동포애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남북의 통일 문제를 늘 이야기를 하셨고 제일동포들의 부당한 그런 일본 정부의 탄압을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안부 문제가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병이 확인되고 나서 내 몸에 암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때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확인이 되셨을 때 드디어는 모든 문제를 제일조선학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로 해외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왔어요. 그 모시고 왔어요. 시작은 위안부 문제를 했는데 결론은 제일조선학교 많이 도와주세요. 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절절했으면 그거에 대한 얼마나 미안함이 있었으면 할머니가 저렇게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냈을까. 이게 2008년 6월 9일 1년 약 전이죠. 1년보다 좀 지난 전에 직접 도쿄를 방문하셔서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교토 조선고급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3개월 후 이때도 사실은 암이 모든 구멍을 다 막았어요. 소변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직접 관을 연결해서 시술해서 이렇게 오줌을 빼내는 그런 시술까지 한 상태였는데 할머니는 다시 오사카를 가십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가서 동포들에게 발언을 해요. 어마어마한 정말 왜 제일동포 역사가 생겼는지 왜 이 제일동포가 함께 해야 되는지 그 강연을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그렇게 어쩜 저렇게 기승전결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김복동의 희망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 지금 김복동 장학생이에요. 지금 조선대학교 학생이 되어 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 이런 활동을 하고 와서 숙소에 와서 누웠는데 사실은 정말로 가서 심장에 기를 대봤습니다. 정말로 죽은 듯이 누워 계셔서 뭔 일 났나 싶어서 저희가 할머니들하고 캠페인을 다니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러녹하면 코를 고면 저희도 안심하고 그 소리에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기러녹하고 코를 고시다가 갑자기 조용해지죠. 그럼 벌떡 일어나서 심장에 기를 갖다 대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운동한다는 것이 피해자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그런 조마조마함으로 오늘 갈 때 혹시 무슨 일이면 어떡하나 이런 조마조마함으로 함께 가는 것 할머니들도 그걸 아시죠. 그런데도 그렇게 결행을 해서 조선학교의 희망이 되고 싶었던 할머니 결국은 160만 원 통장에 남겨놓고 탈탈 털어서 5천만 원을 돌아가시기 전에 기부를 하고 가십니다. 일본을 믿지 마라. 너무 재밌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본을 믿지 마라. 기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기대지 마라. 너희들이 스스로 다 해결해라.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해서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할머니는 후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명언을 하시죠. 아까 제일 앞에 봤던 나는 희망을 잡고 산다. 여러분도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자리가 이 김복동의 희망 운영위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못다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희망학교를 개최하고 있는 김복동의 희망이 만들어져요. 근데 김복동의 희망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그동안에 할머니와 사적 공적인 삶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 할머니에게 손주로 혹은 할머니에게 아들로 또 혹은 할머니에게 딸로 그리고 함께 동지로 살았던 사람들 결국 정대협의 실무자들과 또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김복동 희망을 만들고요. 할머니가 내가 바다가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대포를 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서해안 쪽으로 태안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래도 바닷바람을 쏘이게 했습니다. 결국은 할머니는 2번의 암 수술, 그리고 1번의 시술, 결국 할머니는 1월 28일 오후 10시 41분에 영면에 드시고요. 그때 할머니가 3가지 유지를 남겨주십니다.
끝까지 해달라.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제일조선학교 지원해달라. 일본 정부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은 굉장히 순화된 말이고요. 일본 정부 나쁜 놈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는 천안 망향의 동산에 저렇게 가장 양지 바른 역에 인권운동가 김복동의 묘해서 안장되어 계시고요. 그러나 김복동 할머니는 세계에 이미 영웅이 되셔서 저희들에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기려지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 수많은 상을 받으셨어요. 여성신문사에서 주는 상, YWC에서 주는 상, 그리고 신문에 이렇게 할머니의 삶이 전면에 기사가 되기도 하고요. 서울시에서 주는 여성 대상도 받으셨고, 지금 여러분 서울시에 이렇게 서울의 얼굴 명예의 전당이 2007년 9월 26일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이것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는 바른 의인상을 수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3월 8일 한국여성단체협이 주는 여성운동상을 수상하시고 또 지학순 정의평화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로녹 할머니와 제가 대리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결국은 할머니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김복동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거를 종교적으로 말하면 부활이라고 말할 것 같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윤회라고 말할 것 같고, 할머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윤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는 또 우리들의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의 삶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부활했고, 무엇보다도 세계 각지의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이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의 스타, 우리의 영웅, 우리의 마마,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 영원하게 기억되고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i, Grandma. Thank you so much. I am Mrs. Silvia Val, a war survivor, a director from Golden Human Vision Uganda, being supported by the Korean Council through the Butterfly Fund. Kim Bok-dong, you mean a lot to me. 할머니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래요. 할머니 이름 자체가 저의 모범이랍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They said, as you are celebrating this harmony, you have to know that they are also thinking about you, celebrating about you. So your name is all over. Your name is a lot in the Republic of Uganda. So everybody loves you, and everybody would love to see you, Grandma.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십니다.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할머니. 나비 회원 여러분, 열심히 싸워주세요. 우리들도 지금 머나 먼 길을 와서 열심히 싸우고 갈 테니까 힘내서 잘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안녕. 네, 안녕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였고요. 아마 선택을 하긴 했지만 어쩜 할머니가 저기 가셔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구나. 노래도 할머니가 기분이 정말 좋을 때 노래를 부르세요. 정말 노래 듣기 힘든데 기로녹함이 노래는 그냥 쿡 누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김복동이 노래가 참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은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날인가 보다. 기분이 좋으시구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한편 가셔도 할머니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나비들 열심히 싸워달라 하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부탁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희망으로 안고 김복동의 희망학교 끝까지 제일조선학교 문제, 통일 문제, 또 우리 한반도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정세 문제를 함께 공부하면서 김복동하고 이런 테두리 속에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또 그런 소중한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네,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저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저 옆자리에 있었는데 좀 오늘 수업 들으러 오신 강의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모습을 잠깐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사실 이거 강의 듣고 나면 무슨 수료증이나
자격증 이런 거 나오는 강의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들 들으실까? 사실 그 생각 진짜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죠? 참, 아이 참 좋네요. 아이 참 이게 모 교수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부인하니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이전과 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복동 할머니도 그러시고 기론옥 할머니도 그러시고 수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돼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런저런 활동들이 우리 여기 윤명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기 손영미 소장님도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그 할머니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큰 바다를 건너거나 시내를 건너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양진현 선생님도 계시고요. 수많은 또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분들 그리고 또 여기 와주신 수많은 김복동의 희망 회원님들 또 자원활동가 평화합의 등등등 수많은 분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 우리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게 있으셨을 텐데 질문이 어렵죠. 사실은 살면서 우리가 정답을 외우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모범답안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사실 질문을 만들어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주신 수많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궁금한 게 생기셨을 것 같고 그런 질문들을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기 그냥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손 드시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드리면 되겠죠? 여기도 마이크 또 있나요? 네, 있어요. 네, 그것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편하게 해주세요. 쉬운 것도 괜찮아요. 첫 질문이 여러분들 여기 네. 첫 질문이 어려워서 제가 먼저 손 들었어요. 마이크 돼야 돼요? 네. 일어서서 해야 되나요? 앉아도 되나요? 좀 간단하게라도 본인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김복동의 희망 운영위원이긴 한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 희망. 아니, 포부를 밝히고자 손을 들었던 건 아니고 첫 질문이 어려운 걸 알아서 제가 보통 첫 질문 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지금 김복동 추모 기억전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관장님이 계신 걸로 아는데 관장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네, 감히 여쭤봅니다. 큐레이터 두 분 나오셔요. 저하고 아까 짝꿍이 되어서 다녔던 우리 안선미 씨 어디 있어요? 뒤에 있네. 빨리 나오셔요. 시간 아껴요. 여기를 좀 가고. 안녕하세요. 갑자기 적은 내부에 있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이미 와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김복동 할머니 추모와 기억전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5월 5일 개관일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좀 연장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는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할머니의 어떤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그 젊은 시절의 사진부터 해서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같은 거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서 철학을 배우거나 그러지 않으셨는데도 한 말씀 하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되게 큰 어떤 울림도 주고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할머니의 모습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할머니의 쭉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인 증언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더라도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나 그 삶의 그 장면을 기억하셨던 말씀들 그런 것들 가지고 생애를 따라 쭉 사진이랑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랑 그리고 할머니 마지막 장례에서부터 쭉 마지막 가셨던 길 그리고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할머니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 아직 못 오신 분들은 꼭 한번 전시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들 유품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도 함께 전시가 돼 있어요. 답변이 되셨나요?
예. 저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거 아시죠? 이런데 행사에 보면 처음에는 좀 어렵다가 저기 지금 손들어 주신 분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여성의 죄송합니다. 예, 수원 평화나비 공동대표인 김혜미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신부적인 일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8월 7일인가 14일 정도에 그 김복동 희망 영화가 상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원 쪽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서 좀 혹시 이쪽에서도 개별적으로라든가 단체적으로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복동 영화는 영화 제목이 그냥 김복동이에요. 이름 자체로 김복동인데 8월 8일부터 모든 극장에서 개관이 될 거예요. 개봉이 될 거예요. 개봉이 되고요. 8월 7일에는 그 뭐라 그러죠? 예비 사전 시사회, 사전 상영에서 지금 그것도 많이 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주요 도시에 그렇게 사전 시사회를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8일 모든 극장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동체 상영을 만약에 단체에서 하고 싶으면 극장에서. 그래야 관객 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면 그게 관객 수에 포함이 안 된대요. 그래서 관객 수에 우선 포함이 되게 하려면 극장에서 모든 영화를 보기 캠페인을 조금 벌여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조금 오래도록 영화를 보게 하려면 계속해서 영화 보기 캠페인들을 벌려야 되잖아요. 추석 때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같이 극장에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고 저희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사실은 영화를 시사회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오늘 뭐 이야기를 하면서는 할머니의 그런 희망, 뭐 긍정적인 이런 할머니가 우리에 주신 의미들을 많이 제가 일부러 포함하긴 했지만 그걸 보고 나면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통탄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또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든가 의견을 모아서 또 감독이 지금 수정하고 편집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홍보 배급사가 정해져서 홍보 계획 지금 밝혀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극장들을 빌려서 그러니까 미국에도 한인 극장들이 CGV도 가 있고 있잖아요. 그런 극장에서 한인 동포들이 영화 보기 캠페인을 지금 이미 조직을 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대학 안에 극장이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영화관이. 그래서 그런 대학을 지금 빌려서 영화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8일은 딱 시작되는 게 분명하니까 좀 지역에서 미리 지금부터 어떤 극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좀 세워나가서 김복동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우리의 그런 영화 보기 캠페인을 조금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곧 그 홍보 웹이랑 나오면 쫙 뿌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마이크 체크.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대학생인데요. 멋진 일인데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대표님께서 그 할머님들을 위해서 되게 젊을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2019년에 사는 우리는 일본군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많이 없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할머님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할머님들을 위해서 싸웠다면 이렇게 오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이게 내 일이었고 내 숙제였고 아까 김복동 할머니가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정치적인 책임 인식 그 위치에 서서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비민주적인 문제들 그리고 비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나의 문제다, 내 숙제다라는 인식 무엇보다도 그 기생관광 문제를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 기생관광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의 삶이 저와 똑같은 시골에서 자라서 살림미천이라고 소위 굉장히 그게 저는 그렇게 폭력적인 말인지를 최근에 와서 사실은 새삼 느꼈어요. 큰딸은 살림미천이다. 저도 큰딸이기 때문에
그런 살림미천이었던 큰딸들이 산업화 현장에서 지금은 그나마 노동자라고 부르죠. 공순이로 살면서 박봉에 얼마나 차별적이었어요. 그죠? 70년대 80년대 그런 박봉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기생관광의 피해자가 되고 지금은 그나마 성매매 피해자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고 걔들 탓이었잖아요. 너희들 탓이었고 그런 어떤 사회를 알았을 때 가졌던 저 자신에 대한 책임감, 현주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할머니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잠시 떠났다 다시 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책임인식이 할머니들의 약속. 강덕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계속 그런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데 할머니 편안하게 할머니 눈 감고 가세요. 우리 김복동 할머니 가실 때도 그랬고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셔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게요. 라는 약속을 수도 없이 해요. 그래야 그나마 할머니가 편안하게 믿고 눈을 감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덕경 할머니 가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활동가들이 중국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던 이금순 할머니라는 분이 있는데 아마 모를 거예요. 이름을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이미 저희들 이제 할머니 임종을 많이 봐서 몸이 여기 다 냉장고처럼 냉동실처럼 돌아가실 때 그래요. 심장부터 다 차갑게 식어서 여기까지 다 얼굴 위에 손을 대면 얼음처럼 차가운데 숨이 안 끊어져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질겨서 그렇다라고 이제 저희들 가끔 해석을 하는데 저희들 스스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머니 손을 잡고 약속을 합니다. 할머니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무세요. 떠나시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김상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할머니 병상에서 마지막 병상에서 할머니 이제 그 한은 다 내려놓고 편히 떠나세요. 할머니는 이제 편안히 눈 감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이 계속 뭔가 쇠사슬처럼 남아서 지금도 다시 떠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서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동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붙잡아주고 일본에 우리 양진자 스님 오셨지만 일본에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30여 년 동안 몸 바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 보면서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되고 저도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김복동 할머니가 마지막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가 결국 사람이었다라는 그 확신이 계속 드는 게 할머니가 마지막에 그렇게 불신했던 날 정말 우리 알걸요 그죠? 우리 김복동 할머니 불신하면 최고였어요. 90년대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신으로 상처 주는 거 최고였거든요. 근데 저렇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전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그 자부감 느끼는 게 할머니가 수요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여러분 나비기금 모금에 협조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비기금에 돈을 내면 이 정대협의 실무자들은 10원도 경상비 안 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막 노벨 평화상 저리 가라였어요. 그 얘기는 할머니가 저렇게 우리 운동을 믿는구나. 사실은 그랬거든요. 나비기금을 지원하라 혹은 박물관을 건립하라고 특수 목적으로 주는 후원금 저희가 경상비는 10원도 만지질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거를 할머니가 이미 우리를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비기금을 모아주면 10원도 이 실무자들은 정대협이 이 사람들은 경상비로 쓰지 않습니다. 라고 수요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해주는데 뭐 오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고 마지막에 아까 그 제일조선학교 애들에게 기부하면서 할머니가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사실 할머니가 모를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할머니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그림자처럼 자기들은 아무 이름 없이 저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그걸 다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람은 참 칭찬에 한마디의 칭찬에 100보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칭찬을 하면 저처럼 이렇게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오전에 세계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시 때 윤미향 대표님이 경과보고를 하면서 뭘 저렇게 좋다고 싱글벙글 웃지? 뭐가 윤미향 대표님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웃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사랑 때문이라고. 김복동 할머니도 마지막에
나의 희망이 되어준, 김복동의 희망이 되어주고 김복동의 희망을 계속 실천해줄 요 사람들이 이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평화로에서 해외 다니면서 할머니 주변에 있던 손영미, 윤미향, 김동희, 뭐 안섬이, 양노자 등등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눈 감아도 내가 희망을 포기하진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지금 계속 끝까지